전 세계를 뒤흔든 북한의 500만 달러의 사나이들. 이들이 바로 북한의 자금줄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FBI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60명이 넘는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상위 5위 안에 드는 방송국이라든지 자동차 회사라든지 취직이 됐고요. 그 결과 김정을 위해서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거예요. 10년 동안 9천억이 넘는 자금 세탁을 바로 북한의 모든 무기 개발 테스트에는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90억 원어치의 석유를 직접 북한 항구 남포항까지 가서 전달하는 게 포착됐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쫓아가겠다. 처벌하겠고 그러니까 얼씬도 하지 마라. 국가는 지구상에서 최빈민국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김정은은 여전히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고 핵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자금이 나오고 어떤 그 경제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국제사회의 미스테리예요.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 북한은 사실 진작에 국가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맨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뭐 십수년째 대북제재,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막 받고 있고 그 대북제재를 북한이 지금 풀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외에 북한에 자금을 공급하는 무언가 돈줄, 돈이 나오는 구멍을 북한이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 두더지처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든든한 돈줄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만갑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 한지호 그리고 심현석 곽기성 이란 세 명의 북한 인사에게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린 겁니다. 이들이 바로 북한 김정은에게 자금을 대주는 음지에서 일하는 북한의 자금줄입니다. 종민 씨, 예. 과연 이들이 북한 김정은에게 얼마를 벌어다 줬을까요? 일단은 현상금이 지금 500만 달러예요? $5 million. 그러면 1,500만 달러. 1,500만 달러. 네, 한 명씩 500만 달러 해가지고 1,5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07억 정도예요. 이들이 207억을 벌었으니까 본인이 1,500달러를 말하면서도 207억이라고 하니까 놀라네요. 자, 세상에 드러난 액수만 이들이 북한 김정은에게 벌어다 준 돈이 무려 최소 500억. 500억. 500억 원입니다. 드러난 것만 500억이고 사실 우리 정보당국은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천억 문제는 이들뿐만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현재는 이들 세 명에게 현상금이 걸렸어요. 한 사람당 무려 $5 million. 엄청난 500만 불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500만 불이 걸렸다는 건 그러면 그 현상금을 건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달러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 국제사회에 현상을 걸었는데 환율을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한 69억씩. 69억씩. 그러니까 한 명만 잡아도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셋을 잡으면 여러분들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습니까? 찾으러 가게요? 자,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미국이 못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현상금은 내건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수법을 통해서 도대체 김정은에게 500억을 벌어다 줬을까? 오늘 이만갑에서 차차 얘기할 텐데 힌트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 명은 노트북, 한 명은 뱅크, 은행, 또 다른 한 명은 크루즈. 밴드? 크루즈. 자, 과연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법으로 김정은에게 음지에서 돈을 벌어다 줬는지 그 수법 FBI에서 추적 중인 이들 세 명의 범죄 행태부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금이 걸리게 됐는지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분을 이만갑에 모셨습니다. 진짜 FBI 정보 분석관 출신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5년간 미국 FBI 국가안보 분석관으로 활동했었고 2022년부터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헌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헌터리라는 건 그 닉네임인가요?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원래 그게 제
본명이고 여권에 있는 제 헌터 리가 풀 네임이고 심지어 뭐 한자까지 물어보시면 법헌자의 8터자입니다. 헌터. 네, 헌터 리가 제 본명이라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죠? 잡는다. 아니 뭐 우리 성큰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헌터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자주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약간 갑돌이 분위기죠. 벌새 뭐 이런 거. 썬킴도 이상하죠. 펑킴도 이상해. 아, 이름이 써니 뭐야, 써니. 세련되잖아 왜? 제가 뭐 한국에 와서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처음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름을 헌터로 하니까 멋있지. 수배 이런 이름 이상하잖아. 너무 아닌데. 아니 사실 FBI 하면은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만 보다가 신문을 처음 봤거든요. FBI를. 아니 근데 정보 분석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분석관, 뭐 애널리스트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가 없고 흥미진진하지 않다라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15년 동안 분석관으로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주로 많이 해왔던 것은 정보의 출처, 정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또한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또 맞는 그 답변에 또 질문을 만드는 소스가 믿을만한지 또 이건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렇게 돼서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보면 북한의 현상 수배범들의 현상금이 왜 이렇게 각각 500만 달러가 붙었는가? 이렇게 액수가 왜 큰가? 영화 암살에 그 조승우 씨가 연기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 독립 운동가 중에 일제 강점기였죠. 김원봉,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는 네.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세기 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의 경계 대상 1호였고요. 당시 일본이 내건 현상금이 100만 원이었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근데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320억에서 360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상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이때까지 걸린 현상금 가운데서 역대 현상금은 누구에게 걸렸을까요? 정답. 오바마. 아니야, 오바마 아니야. 오사마. 같은 오씨는 맞아요. 오사마 빈 라덴 맞습니다. 얼마 걸렸을까요? 오사마 빈 라덴한테? $1000만? 1000만 달러 좀 더 쓰시죠. 자, 1000만 받고 또. 100만이면 1000만 100억. 받고. 1,500. 1500 받고 또. 2천만 받고 또. 2배, 4천만. 4000만 또. 4000 받고 또. 또. 돈 넘는다고? 1조? 500억. 500억. 5천만 달러가 역대 진짜 최고의 현상금이었는데 이게 우리 현 시세로 691억 원이거든요. 인생 역전이에요. 진짜 거의 700억이잖아요. 와, 아니네. 근데 어찌됐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 관련 수배자들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건 이건 사실 상당히 파격적인 거고 어떤 범죄의 중요함을 그 상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FBI가 그만큼 강력하게 잡고 싶다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범들 중에서 특히나 IT 계열 종사자들 이들의 움직임을 특별히 또 FBI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하는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이 북한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까 궁금합니다. 500만 달러의 사나이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왜 이 사람들에게 미국은 현상금을 걸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자, 북한 사이버 범죄에 배를 잡겠다. 미국을 분노하게 만든 역대급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한지호라는 사람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서 무려 현상금 67억 원을 걸고 현상 수배에 나섰습니다. 자, 북한의 IT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현상 수배를 겁니다.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야, 300곳이 넘는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을 했다고요? 야, 대단하네요. 미국인? 이들은 미국인 60여 명의 신분을 도용해 IT 기업의 개발자 등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도 취업을 해요.
정보기관에도. 자, 전 세계를 뒤흔든 북한의 500만 달러의 사나이들. 그중에 첫 번째가 방금 보신 바로 한지호입니다. FBI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500만 달러, 이름 한지호. 공범들의 이름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진춘지, 쉬하오란, 쫑화. 북한 사람들인데 이 가명을 보면 알겠지만 다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지호 정도만 미국 FBI가 특정을 했고 사진을 공개했고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나 이름조차도 아직 특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일당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위장 취업 등의 범죄를 벌여왔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소장을 보면 FBI가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고도로 숙련된 북한의 IT 전문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이들의 혐의는 위장 취업과 자금 세탁입니다. 보시면 한지호, 진춘지, 샤오란, 중화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하고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미국의 기업에 위장 취업을 한 건데 무려 2020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년간 60명이 넘는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300개의 미국 회사에 채용이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줘요. 그리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요. 그 결과 이들이 얼마나 벌었냐? 미국 IT 기업에서 680만 달러, 680만 달러. 김정을 위해서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들이 이 일을 했냐 안 했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300개.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위장 취업이네 그냥.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미국 회사가 채용을 할 수 없어요.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사람 신원을 도용해서 미국의 다른 사람인 척 가상으로 회의도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납품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도용한 미국인인 줄 알았던 거죠. 이런 수법을 활용해서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위장 취업의 달인들입니다. 3년 동안 60명의 신분을 도용해서 300개 회사에 위장 취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디지털이라는 것도 자꾸 여러 군데 다니면 디지털 지문이라고 그래서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뭐 분신술이라도 쓰면 다행인데 그 할 수도 없는데 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 업무 파악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되냐고요. 그 제 친구랑 일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시에 이제 멀티를 하는데 한 3개 회사 업무 정도까지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앞에다 잔뜩 달아놓고 내가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3개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다 되거나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은 소수의 인원이 취업을 해주고 걔네가 다니면서 오디션만 계속 보는 애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일단 오더를 받기 시작하면 하청을 하는구나. 하청을 하는 거죠. 그 뒤에 애들이 또 이제 밤을 새서 또 일을 해서 얘를 또 일 잘하는 애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마 굴러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할 분담이 있다. 네. 영어가 유창한 사람은 면접만 하고, 네, 면접만 보고만 다니고. 하고 회의만 참석하고 그 네. 뒤에서 이제 실제로 일하는 사람 또 따로 있다. 장혁같이 정말 북한에서 최고의 이 공부를 한 친구들, IT 기술자들이 그렇다고 무슨 뭐 어디 구멍가게나 햄버거 오더하는 데서 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기소장을 보게 되면은 특정 기업 이름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어디서 일했는지. 그럼에도 보안이기 불구하고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사실은 포춘이 선정한 그 500대 기업에 이 사람들이 취직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들으면 알만한 상위 5위 안에 드는 주요 TV 방송국이라든지 심지어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요즘 자동차 하면은 뭐 그냥 뭐 내연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덩어리 자체가 반도체 덩어리거든요. ICT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컴퓨터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뭐 이런 IT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뭐 회사에 안 나가도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이에요.
저희 뽀로로 아시죠? 네. 북한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거. 네. 그래요? 네. 북한이 잘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더를 주면은 그냥 시간 길 딱 맞추고 그리고 AS까지 확실하게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되고 오더를 주고 성공적으로 계속 하니까 또 오더가 내려오고 오더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내려왔다면 다음번에 5억짜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번에 10억짜리가 내려오고 이렇게 스노볼링 효과처럼 계속 불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제 있었던 네. 이런 사건보다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네.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아마존 프라임의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뭐 넷플릭스 아니면 훌루 이런 데서 애니메이션들을 종종 하는데 그 중에서 북한 IT 기술자들이 일러스트레이터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게 저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견이 됐냐? 거기에 나온 그 화면에 있는 수정해야 되는 워크 오더가 있었는데 그 오더를 저희가 북한 IT 클라우드에서 그거를 발견한 거죠. 두 번째 장면도 인빈시블인데 여기는 위에 보면 114 보면 이제 중국어가 나와 있죠. 이게 중국도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중국 그 브로커가 그 북한 IT 기술자한테 일을 따와서 얘기를 한 거죠. 수정을 이렇게 하라. 그다음 그 밑에는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고개를 들고 그러니까 저 중국 114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마 오다를 제일 처음으로 그 미국 스트리밍 웹사이트에서 받아가지고 일을 따와서 자 북한 기술자한테 명령을 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루틴이 이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존 직원이 이 영어를 하는 이제 중국 대박이다. 직원한테 영어로 오더를 내리면 그렇죠. 이 중국 직원이 그걸 또 중국말로 북한 그렇죠. 한테 오더를 내리면 북한 사람은 그걸 또 한국말로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왜냐면 그러면 지금 보면은 기술자 역할은 테크니컬 스킬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대화하고 면접하고 이거는 지금 다른 가면이 있는 거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가면은 가면의 역할만 하고 그다음에 기술자는 기술자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단계가 좀 있어요. 실제로 2022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한 그 가상자산 스타트업 회사가 있었는데 오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또르르 전화를 받아. 네. Who is this? 했더니 FBI래요. FBI가 우리 회사에 전화를 왜 했을까? 했더니 당신 회사에 지금 일하는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FBI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가 공작원이다라고 FBI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오너는 Oh my gosh. 저 사람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중국 차이니스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FBI 말에 따르면 중국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취업을 했던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실제로 영어까지 쓰면서 출근을 한 거야? 출근했어. 그래서 일단은 이 북한 공작원을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한 다음에 이 미국인 오너가 했던 말이 정말 걸작인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저 사람 일은 참 잘했는데 아쉬워했다고 하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회사를 위해. 아니 그럼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대박. IT 기술자야 그냥 자수하고 그냥 일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 정도 그냥. 탈북하고 일하지 미국에서. 뭐 단순히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했다더라 월급 받아갔다더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들이 있다가 신뢰를 쌓고 거기서 많이 장기적으로 있을 때 나쁜 짓을 이제 벌인다. 한나란 씨에 만약에 300개에서 다 사고치고 나온다라고 보면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는 기업들이 그 기술자들 유출되는 것도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로 보는데 아예 북한 공작원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에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기업 전체 비밀이 다 흘러나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네. 아니 근데 이 한지호 일당이 이제 취업한 회사 중에 또 유명한 회사들이 또 많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회사들이 취업 절차가 이게 좀 허술한 편인가요? 그렇게 허술했다라기보다는 대개 보면 이제 재택근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팬데믹 기간이고 대면을 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북한 쪽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뚫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미국 사람 신분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갖다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거기서 딱 신분 하나 사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뭐 들어가서 그것만 통과하게 되면 계속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TV 화면에 보시듯이 이런 주민등록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사서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오피셜 계정이다 이거죠. 미국 사람이고 여기 주소 살아있고. 프리랜서 같은 웹사이트는 정말 이 프리랜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기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그런 웹사이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를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15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수석 모바일 웹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팀원은 평균 6년 이상의 개발 경험으로 고품질 제품 및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비즈니스의 CEO 입장으로서 아니면 HR 쪽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 필요한데 이런 걸 딱 웹사이트에 뜨고 신분증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고 그다음에 또 넘버를 위에 보면은 88, 100 있잖아요. 만족성하고 이런 efficiency가 100%라는 거죠.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 이거는 피드백에 와서 저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객 후기 만족을 시키는 하고 잘하면 뭐 최고. 기업에서는 완전 윈이죠. 최고죠. 그리고 이들이 또 팀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계정에 24시간 내내 접속해 있다는 겁니다. 배달앱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는데 우리 배달앱을 보면 그 인기가의 순위가 쫙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거기서도 그 인기가 높은 곳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네. 어찌 보면 가격도 저렴한데 서비스도 좋아. 그러니까 사이트 내에서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어찌 보면 그 해외 IT 기술자들이 그 치열한 프리랜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법이 아닐까, 영업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북한 IT 인재들이 어떻게 취업했냐? 그러니까. 미국인 신분을 도용했다까지는 알려졌는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분들이 멀쩡히 면접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 면접까지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유창한 잉글리시로.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어떤 수법을 썼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소장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미국 내에 이들을 돕는 미국인 조력자가 있었던 겁니다. 있어야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북한을 도운 미국의 조력자들은 종민 씨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 미국인 신분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돈이 굉장히 급하신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북한이 좀 그렇게 좀 섭외를 하고 신분 세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워낙 또 옛날부터 잘해왔고. 자, 그렇다면 북한 IT 기술자들을 도운 미국 내의 조력자들은 과연 누굴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020년부터 이들을 도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체프먼도 체포됐습니다. 여자야? 자, 미국인 여성이 기소가 됐습니다. 지역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다 나눠져 있는. 통금마저 도왔다. 이거 완전 완전 풀려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뭡니까 이게 또. 영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 미국 현지 책이 있었고 외부에 이제 해외 책이 있었던 거죠. 두 명의 조력자 올렉산드르 디텐코 이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이 IT 쪽에서는 업워크셀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크리스티나 체프먼이라는 미국 국적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그런 증명서를 북한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할 때 어떤 신원 같은 거를 숨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지호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 사람을 도운 이 체프먼하고 디텐코 다 5월에 이제 각각 애리조나주하고 폴란드에서 이제 체포가 됐죠. 예, 야 이걸 잡은 것도 신기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우리랑은 달리 이제 누적되는 형량이잖아요. 그래서 체프먼 같은 경우에는 97년, 디텐코는 67년, 할증 이제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렇죠. 중범죄자이고 이 조력자가 지금 2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조력자들이 과연 그러면 자신들이 도운 사람들이 북한
IT 기술자인 거를 인지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지젠코라는 사람이 브로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쪽에서 뭐냐 미국 국내에서 신분 세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체프맨과 같은 사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그 도용된 신분을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지젠코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신분 도용을 위해 많은 돈을 낼 의향이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분 도용을 해달라. 대신 대가는 엄청 세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다른 고객은 아마 일자리를 찾는 고객이었나 봐요. 네.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노동자들이 지금 중국에 있나요? 아니면 북한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서로 매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좀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북한 노동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놀라더라.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이 두 명이 여기 조력자 역할에서 되게 키포인트하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나는 미국이 안 있고 미국에서 일하려면은 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보여야 되잖아. 미국에 있다는 거를. 그렇지. 이 사람들이 그 회사의 네트워크에 같이 연결된 노트북을 호스트하는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농장 무슨 말이야? 나 그러니까 랩탑 팜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도 이 사람이 미국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보면은 미국에 있다는 게 인증이 된다는 거죠. 미국 현지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러 포인트인데 여기는 뭐 중국에 있던 러시아에 있던 상관없는 미국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조력자로서 내가 이거를 호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중개탑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코로나 때 게임 업체든지 이런 IT 업체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그럼 자기 노트북으로 회사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보안 프로그램이 다 설치된 노트북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다가 노트북 공장을 차려두고 실제 회사에 접속하는 건 이 공장에 있는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노트북에 접속하는 건 북한 친구들이 중국에서 접속을 하고 중국에서 접속하지만 이 노트북을 경유지를 삼아서 가기 때문에 저쪽 회사에서는 실제로 저 뒤에 중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이게 왜 가능했냐면 코로나 때요. IT 회사들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좋은 회사들은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가지고 그 집 주소로 워크 노트북을 보내줘요. 그럼 그걸 갖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취직되면은 노트북을 하나 사라 그러고 돈 당연히 주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보안 프로그램을 깔게 해요. 그 미국에 있는 현지인이 그 노트북을 자기 집 주소로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아마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 메커니즘이. 세다. 그 일감을 따놓은 후에는 체프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주소로 자기가 다 랩탑을 받았죠. 그러니까. 야, 그럼 이 노트북 농장에는 대략 몇 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체프맨 집에서 한 90대. 그다음에 디덴코 농장 하나에서는 한 80대겠죠. 노트북 농장 랩탑 팜에서 노트북 90대 운영했으면은 사료비가 많이 들었겠네요. 항상 뭐 배터리 플러그 한가구 전기세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그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게 수사 당국에서 왜 수사할 때 그렇죠. 그런 것도 전기 보잖아요. 계량기. 전력량 보면서 여기 이렇게 전기가 많이 쓸 일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추적하는 경우들도 그렇죠. 그 질문이었어요, 제 질문. 근데 그 정도 전기 예를 들어서 이 마약 할 때는 마약 그런 대마 플랜트를 집에서나 이렇게 하면은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정도만의 에너지는 랩탑에서는 아마 거의 뭐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체크가 되겠죠. 분명히. 왜냐면 정보량이 엄청나게 나가야 되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게 접근하셨는데 트래픽이라는 걸 어느 정도 또 추적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노트북 농장 덕분에 그 북한의 그 IT 인력은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 삼국에서 그 농장에 접속을 해가지고 IP를 할당받는 거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 IP를 숨기는 방법 중에 그 VPN이라는 방법. 맞아요. VPS나 뭐 프록시 이런 방법들도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런 방법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 서버를 그쪽 서버를 통해서 우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필리핀이든 미국 어디든 영국이든 두기만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쪽을 통해서 그쪽 컴퓨터를 통해서 나올 뿐이지 그 컴퓨터까지 가는 건 누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거든요. 이 일반인들이 저 네. VPN, 유료 VPN을 가끔 쓰는 이유가 뭐냐면 OTT 중에서 같은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데서는 그 컨텐츠로 안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 OTT나 뭐 말하자면 말레이시아 OTT는 그게 올라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VPN으로 경유해서 거기서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종민 씨. 예. 많은 시청자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보고 있고 하니까 이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웃지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있는데 외국을 통해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네, 틀릴 컨셉은 틀리죠. 헷갈리네요. 그렇다면 여기 또 하나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면접도 해야 되고요. 화상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리고 회사라는 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뭐 미팅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회의가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할 또 배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프맨하고 디덴커가 체포되기 그 작년에는 정말 말씀하시는 그런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베트남계 미국인 민포퐁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하신 얼굴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패스포트하고 메릴랜드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있죠. US 페이스, 미국의 얼굴이 돼준 거죠. 이 사람이 다 여기 있는 IT 기업들과 면접을 다 세팅을 해놔요. 심지어 여기서 기술장 하나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IT 기업의 CEO랑 면담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뭔가 앞뒤가 안 맞았냐면은 민퐁이 분명히 CEO랑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CEO 가기 전까지는 인터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근데 2차 사람이 이 사람이랑 인터뷰 안 했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1, 2차면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터뷰 단계는 기술자가 들어가서 했었고 나머지 거는 얼굴은 민포퐁이 들어섰다는 거죠. 얼굴은 그러네. 여기서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이 민포퐁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 국방 관련 업체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직업은 뭘까요? 민포퐁이라는 국수. 군인. 다른 방이 한 번이요? 군인. 뭘까? 제일 많이 하는 거 볼까요? 의사도 이거구나. 응? 이거 뭐야? 네. 맞아요. 네일 아트요. 네일숍 직원이었어요, 이게. 여기 네일 스파에서 근무하는. 당국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민포퐁, 이 퐁 씨는 미국인 신분만 빌려준 거고 실제로는 이 퐁 씨의 이 신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접속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역추적을 해본 거죠.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네일샵 직원이고 이 사람의 신원을 도용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중국 선양에 있던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자기들을 얼마나 주시하는지 아는데 굳이 미국에서 이런 행위를 해? 왜? 그래서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서 왜 IT 기술자들이 하필이면 미국, 왜 미국을 타겟을 했을까요? 북한이 워낙 또 달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위장 취업을 하게 되면 또 기술이나 또 던더 벌면서 기술 같은 것도 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정보와 기술을 뽑는 목적도 더 크다고 봐요. 미국에 위장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회사에 네트워크에 들어간 거예요.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정보에 액세스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업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면 그럼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일 거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발표를 보면 위장 취업한 북한 IT 기술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빼가서 이제 북한에게 전송을 하기도 했었고 정상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해킹을 해서 이용한 사례도 실질적으로 지금 발견이 됐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IT로 큰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하청을 받아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그 이미지에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그 회사를 보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고 그 네트워크가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그 네트워크를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100억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슬쩍 접근해가지고 야 우리 그거 풀어줄 테니까 50억만 줘. 맞아요. 그게 랜섬웨어죠. 랜섬웨어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IT 노동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 잔다 그랬어요. 2시간, 3시간 자거든요. 30대, 40대 저는 못해요. 이걸 하는 친구들이 10대, 20대 이 친구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또 10대, 20대는 손이 빨라요. 머리도 팍팍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혹시 노동 시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항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러 나갈 때는 국가가 8시간 동안에 어떤 중국과의 그렇지. 계약을 기준이 해요. 그 다음 시간은 자기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아까 프리랜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일감을 따든가 뭐 어떤 애 말로는 맨날 미국 대학생의 숙제만 전문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알바네, 알바. 그러니까 북한에 송금할 거 이 업무는 다 하고 갈 시간이 생기면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 찾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미국 대학생 거 숙제도 해주고 이건 내 돈이고. 네, 그건 내 돈이죠. 그러니까 사이드자. 좀 자라 제발. 그런데 안 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면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또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 하루에 아까 또 2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잔다고 했는데 아니 매일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길래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못 버는 사람은 아예 못 벌 수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불, 1억 4천만 정도로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10만 달러 버는 기술자들의 경우에는 웹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고연봉직을 몇 개씩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들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 30만 불, 4억 원 정도 되고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거냐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달에 받았던 생활비는 고작 3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현대판 노예죠. 근데 사실 저도 북에 있을 때 제가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벌 줄 알았어요. 문제는 이제 외국에 나갈 때는 다 그 부푼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외국 나가서 조금 좀 현지도 좀 쓸어보고 돈도 좀 만져보고. 근데 정작 나가면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아지트 같은 거 처박아 놓고 맨날 그 일만 시키고. 감시도 할 거야. 네, 그럼요. 감시도 있고. 그게 나갈 때는 대부분 중국 기업하고 계약을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일을 싼 값에 해주겠다고 나가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면 100을 벌면 그중에서 국가가 90 이상을 가져가요. 95 정도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이해하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 농장이나 이런 데서 일해봤자 내 돈 아니잖아요. 네. 내 돈 아닌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해외 노동자들 보니까 거의 다 뺏기고 뭐 말도 안 되는 돈 받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외 식당에서 이제 일할 때 보면은 뭐 거의 뭐 24시간 중에 한 16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이 다 똑같았어요. 뭐 한 달에 뭐 137달러 정도면 그때 당시 뭐 한 16만 원 정도 한 달에. 16만 원 버는 네. 거였잖아요. 근데 뭐 물론 거기서 또 1등, 2등, 3등을 나눠서 또 보너스를 줘요. 근데 저는 당연히 1등만 해서 또 이게 돈을 많이 북한 버셨네. 사람들한테요. 네. 야, 너 이거 왜 네가 가져가라고 하면 그러면 시간 자고 할 것 같아요. 일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일을 해서 $10,000을 벌었거든요. 한 1,200만 원 정도. 그게 진짜 많이 벌었던 거예요. 4년. 네. 근데 이제 식당에서 이제 북한 쪽으로 상납하는 금액이 1년에 10만 달러 정도라고 해요. 근데 여기 IT 기술자들 중에 한 명이 한 달에 10만 달러, 약 1억 4천 정도 벌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지오 같은 이 젊은 IT 기술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 이 3년간 북한으로 흘러간 돈이요. 무려 94억 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서 이 돈이 만들어졌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런 IT 기술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숙소를 잡고 은밀하게 불법 자금을 이제 벌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 돈이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까지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돈을 벌었으면 이거 북한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한지오의 일당과 같은 그런 IT 기술자들과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해커, 라자러스 그룹들은 해외에서는 불법 이런 가상화폐를 받아들이잖아요. 심지어 작년에는 이런 제대한 큰 가상화폐로 알려진
바이낸스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미국이 제재한 그런 인물들과 거래를 했었던 증거도 있었고 북한이랑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런 방지 이런 규칙을 안 세웠기 때문에 5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 벌금으로 낸 적도 살아있습니다. 5조 5천억이요? 5조 5천억이요. 벌금이 그 정도면 거래액은 엄청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북한의 자금 세탁은 정말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여러 규모, 막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로 해외에서 계속 지금 자금을 제너레이트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 헌터 리가 잘 설명해 줬듯이 사실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보다 돈을 세탁하는 방법이 더 기상천외하고 이 작업이 더 중요해요. 위장 취업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꼽아. 라고 하면 벌어들인 돈을 세탁해서 북한으로 가져오는 기술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네, 우주머리까지. 그래서 두 번째 현상수배 프로파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름 심현섭. 역시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는 인물입니다. 야, 우리 엄마 지금 오해할까봐 엄마 그 심현섭이 아니에요. 이금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미국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은행 사기, 세탁, 자금 세탁, 그리고 제재 회피.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쉽게 말해서 미국 몰래 미국 돈을 북한으로 갖고 오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사진은 이래도 83년생이에요. 83년생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출생했어요. 직업은 북한의 무역은행인 조선무역은행 주재원 신분입니다. 역시 국적은 북한인데 이 사람의 가명이 여러 가지예요. 심 알리, 심 하짐 같은 가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까지 외국어도 굉장히 능통한 인물이고 그야말로 신출 귀몰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심현섭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얼만큼 돈 세탁을 했냐. 일단 돈 세탁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범죄자들의 룰 넘버원은 뭐냐면 현찰 쓰지 말라예요. 현찰 쓰는 순간 걸려요. 1년 번호 다 추적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현찰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뭘 쓰냐? 이 놀라운 발명품 가상화폐를 써야 되는데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뭐합니까? 이걸 일단은 현찰화 시켜야지. 그렇죠. 머니 런드리,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해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미사일도 사고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이제 몰래 취업을 시켰던 IT 노동자들이잖아요. 월급을 당연히 no cash, 가상화폐를 달라 했겠죠. 그럼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심현섭한테 넘겨서 여기서 한번 1차, 2차 세탁을 한 다음에 현찰화 시켰다 이거인데 얼만큼 돈을 그러면 그 거래를 했냐?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 동안 2,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30억 원 정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조 일당이 벌어들인 가상화폐도 수배되기 전까지는 이쪽 심현섭 라인으로 넘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마피아들도 자꾸 이런 걸로 거래한다라는 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자금 세탁, 그 돈 세탁이라는 용어가 마피아들한테 나온 게요. 왜요? 20세기 초에 이제 알카포네라고 하는 갱스터가 불법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게 추적을 피하려면 말하자면 합법적인 자금처럼 보여야 되니까 실제로 위장 세탁소를 많이 운영했대요. 그래서 세탁소에 일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번 달에는 세탁소에서 한 10억 벌었어요 하고 스캔을 해버리고 자기 불법 자금을 세탁소에서 번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공식적인 합법 자금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돈 세탁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보수를 이게 달러가 아닌 이 암호화폐로 받는다는 게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아니 그게 자금 세탁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렇죠. IT 기술자들은 이 자금 세탁을 고려해서 일부러 처음에 취업을 할 때 나는 페이를 가능하면은 나는 저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걸 받아야지 심현섭 같은 인물로 그 가상화폐를 써서 그거를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표를 보시면은 노동자가 있잖아요. 노동자가 이제 그러면 이제 브로커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득을 받아요. 아까 말한 바이낸스나 아니면 가상화폐 계좌로 위장한 신분으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의뢰자한테 같이 계좌를 공유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 가면, 인터뷰하는 사람, 그것도 또 신문 세탁하는 사람, 가상화폐 세탁하는 사람 다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못 찾게 되는구나. 엄청 컴플렉스한 이런 오퍼레이션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건 또 되게 좀 강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못 주게 제재를 당했죠. 그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코인 관련한 거는 이제 주목하고 있고, 거래도 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이거 막는 건 또 기술을 채울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막는 것 중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강한 국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의 이런 싸움이에요. 아무리 이런 디펜스를 전에 본 기술을 그거를 염려하고 그거를 생각해서 더 강한 방패를 만들었어도 어태커들은 그거를 알고 더 센 창을 만들 거예요. 해커들이 더 그럼요. 기술을 개발. 그래서 항상 여기 경쟁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점점 규모도 불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니까 이게 이제 미 당국에서는 대북 제재의 어떤 지금 핵심이 된 거예요. 무슨 옛날처럼 뭐 무기 거래, 뭐 위조 지폐, 마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해킹을 막는 게 이제 최급선무가 됐고 과거에는 이제 그 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미 정보기관의 1호 사항이 김정은의 동정이었거든요. 예. 김정은이 어디 움직이고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이 자금, 북한 해커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도 그거에 못지않은 이제 중요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영화에서 보여주는 소위 이제 공작원의 이제 이미지보다는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스파이들처럼 정말 신출기물하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면서만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 실존 인물이라면 이게 단지 북한에서만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인재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거 현지 사정에도 밝아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현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커넥션이 다 있어요.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인물일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벌써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추적을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북에서 외화벌이를 하시다 오셨거나 싱가포르에서 뭐 장성택 자금을 만졌다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럼 이 인물은 그 조직에서 기존에 키워진 인물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 튀어나온 인물인데 적어도 이 정도를 하려면 적어도 영어에 아주 융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의 문화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러면 아버지가 외교관이거나 특수신분이라서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이런 인물이고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심연섭이가 83년 11월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정은이가 84년 1월생이에요.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이고 이 정도 역할을 하려면 김정은과 거의 갈 수 있는 이런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뭐 김정은이 과거 형 정철이하고 같이 어울렸다던 봉화조 그러니까 북한 특권층의 2, 3세대 그 봉화조의 적어도 멤버로서 친구 사이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특수계층의 자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아까 박사님께서 나이가 같은 걸 상당히 주목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그 수령의 자제를 키울 때 동년배 애들로 이렇게 10명 정도를 이렇게 함께 키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은 외부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10명한테 다 똑같은 호칭을 다 뭐 이렇게 원수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만 내 아들이다라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이 그 10명을 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버스 시켜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실례로 대학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신변 안전의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얘네가 채축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렇지. 같이 동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용도로 키워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거 말 되는데요? 예, 그래서 심연섭이 사실 광선은행에서 조선광선은행에서 단동지부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 아랍에미리트 대표부에 또 건너가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역을 옮기는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이건 채축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진짜 중국에 의해서 중동까지 정말 세계를 넘나들면서 지금 돈 세탁을 한다는 거 보면은 정말 배짱이 좀 두둑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심연섭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돈 세탁을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요. 이 북한이 해킹과 불법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백억 대의 돈을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 세탁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세탁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는 믹서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5비트코인을 세탁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4비트코인을 세탁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비트코인을 세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5비트코인을 믹서에 집어넣어요. 다른 사람이 또 세탁하려고 올린 비트코인이 있겠죠. 그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야, 세탁소 엄청나게 크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이거 지금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가르다 보니까 믹싱 약간 좀 이런 데가 좀 인상이 좀 깊어요. 그렇지. 인상이 좀 깊긴 한데. 와. 아니 분석관 출신의 저 헌터리 씨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에서 불법으로 얻은 이런 자금을 출처를 없애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돈을 어디서 우리가 벌었냐. 그래서 이 소스, 메인 포인트 오브 오리진, 그게 없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그 싱글 포인트, 돈을 어디서 들어왔는지 없애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믹싱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저 헌터리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상화폐를 어떻게 섞느냐? 바로 이 과일 바구니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과일 바구니에 있는 어떤 특정 과일로 실제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를 한번 만들어 왔어요. 야, 느낌 온다. 야, 느낌 온다. 나 보자마자 느낌 왔어요. 야, 이거 참. 과일을 보면 포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배도 있고 귤도 있고 오렌지, 레몬, 망고, 그렇지. 당근 뭐 많아요. 아보카도도 있고. 자, 이 중에 몇몇의 과일로 제가 직접 주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 자, 북한 전문가 네. 종민 씨에게 이 주스 맛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네. 과일 맞죠? 색깔이 좀. 맞아요. 이 과일 거를. 아, 그러네. 이게 어떤 실험이죠? 맛있어요. 자, 이걸 맛을 보시고 맞추셔야 되나요? 어떤 과일로 만들었는지 맞추세요. 어떤 실험이냐고 하니까 이제 먹으면 죽나 사나. 소스. 맞춰보세요. 뭐가 들어갔을까? 미각을 가수니까 미각을 잘 발휘해야 돼. 음과 음을 분리한다고 아니, 생각해봐. 김종민 씨 맞출 수 있어요. 와인 전문가거든. 야, 이거 음악으로 보자면 메들리야. 그렇지. 맛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데. 사과. 계속 드시네. 사과. 계속 드시네. 사과? 사과 들어갔습니다. 종민 씨의 선택은 사과. 또 바나나. 사과 맛밖에 안 나요. 사과 맛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정답 공개할게요. 예. 자, 정답은 사과, 당근, 레몬, 망고, 네. 바나나, 아보카도. 와.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거나 마셔보면 대충 어떤 과일이 그렇지. 들어갔는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과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없죠. 네. 특히나 그 과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과일로 이 주스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믹싱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믹싱이란 단계를 거치기 전에는 그래도 이 가상화폐의 인과관계나 소스가 추적이 될 수 있지만 믹싱이라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가상화폐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 드라마랑 보면 이제 그 은행 뭐 이렇게 비자금 같은 거 이렇게 장부 이체 내역 같은 거 국세청 직원들 조사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좌에서 돈을 넘어가는 게 그 어느 정도 뭐 1000번이나 10,000번 정도 사람이 기껏 해봐야 그 이상 못 돌린단 말이죠. 근데 믹싱은 차차 못 보게 어떤 방법까지 쓰냐면 제가 믹스 회사고 그 MC님이 저한테 그 주문을 했어요. 5비트코인을 세척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멤버에 있는 계좌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다 계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막 흩어놓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계속 공놀이 하듯이 서로 돌리는 거지. 차고 받다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우리 동생 계좌에다가 내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있든 여기가 있든 그거 중요치 않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이거를 뭐 자금을 세탁하는 이런 믹서 하는 데가 딱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여러 군데에서 액티비티가 아까 그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런 점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암호화폐의 출처를 믹서 프로그램을 통해 세탁하는 데 성공했다 쳐도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걸 이제 현금화해야 되는데 실제로 북한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나 FBI에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발이 되면 이제 동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작년만 해도요, 수많은 해커 조직 중에서 한 북한 해커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100만 달러. 13억 원이죠. 우리나라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 현금을 코인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미 수사당국이 딱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태까지 북한의 그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코인 지갑을 동결해 버리면서 이 돈은 이제 북한이 쓸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이 자금 세탁만큼 현금화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현금화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굳이 어떤 경우에는 다 100% 현금화해서 북한으로 보내고 다시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통치 자금이니까. 다시 또 가지고 나와야 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수법이 생기는 거죠. 현지에서 환전을 하지 않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북한 사람들이 구매하거나 북한 국적자들이 구매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행업체나 이런 데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김정은이 뭐 이번에 메르스 때도 마이바흐 이런 거 그거를 그때 제재받았던 게 싱가포르의 업자가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냈다가 그렇죠. 걸렸잖아요. 뭐 부산항을 그렇죠. 거쳐서 뭐 해서.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평양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지에서 해킹하거나 이런 자금들이 그 업체한테 건네갔을 가능성이 현지에서 바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에서는 현지에서 쓰고 꼭 필요한 현금은 현금화해서 달러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자금 세탁 방법이 이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서 그렇죠. 이걸로 자금을 세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와, 가장 완벽한 방법을 현재까지는 찾아낸 거네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아무튼 심연섭이라는 인물도 이 방법을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심연섭이 이 자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해 전 세계를 엎어놓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물건? 제가 오늘 또 두 번째로 이만갑의 첫 출연을 위하여 제가 이 물건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입니다. 담배? 이 담배로 신염섭은 1달러당 20달러, 20배의 수익을 남겨서 약 하나로 9,674억 원의 돈을 수익을 9천억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2019년까지 10년 동안 담배를 통해 9천억이 넘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적됐습니다. 자, 창조 경제네. 심연섭이라는 인물이 저 담배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었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상표까지 말씀드리면 그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일 큰 회사예요. 던땡, 말보땡을 만드는 회사예요. 실제 있는 회사로부터 심연섭이 뭘 했냐면 머리를 굉장히 잘 썼어요. 잎담배를 수입을 해요. 그 담배 권련을 만드는 그 원료를요. 이 원료 잎담배 자체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제 잎담배예요. 이거 가지고 북한에서 짝퉁 던땡, 말보땡을 만들어. 말아서. 재료는 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맞아. 그래서 짝퉁 말보땡 던땡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에 파는데 그냥 짝퉁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스위스제가 아닌 허접한 부품으로 만든 짝퉁 롤렉스랑 부품은 스위스에서 직수 있다. 오리지널 롤렉스 부품을 갖고 와. 네네. 조립만 한국에서요. 둘 다 짝퉁이지만 급이 다른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 회사가 쓰는 재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브랜드를 도용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심연섭 개인이 이걸 만들었으면 푼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북한 국영 담배 회사에서 짝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건데 뭐냐면 한 국가가 짝퉁 담배를 만드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해요. 근데 제가 이 단연간 담배 연구를 해봤는데 필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종이도 있어야 돼. 북한에는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야. 그것만큼은 내수로. 예, 여기서도 이제 의외의 조력자가 있는데요. 누구?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 담배 필터를 불법 수출한 제조업체 대표 등 4명이 해경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담배 필터 160억 원어치, 무게로 따지면 2,080톤이거든요. 이걸 이제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 당연히 어떻게 수출했느냐? 불법이니까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다른나라까지 간 다음에 사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북한 배에다가 대가리. 바로 그냥 북한이 그냥 바로 가져가 버리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급 담배이기 때문에 원재료도 고급이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입해다가 그 불법 담배를 제조하는 거죠. 야, 북한은 이 기술을 가지고 돈 세탁하는 데로 이용했다라는 건 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난번 푸틴하고 정상회담할 때 보니까 아우루스를 같이 이제 푸틴이 모는데 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소나무 브랜드 담배를 딱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담배 있어, 뭐 이런 고급 담배 있어 이런 건데 그게 과거에는 북한 담배가 아주 조악한 수준이었는데 사실 몇 가지 필터 문제를 해결했고 그렇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보다도 사실은 담배 종류로 보면 몇 배나 더 많습니다. 한 200, 300종류가 되고 북한이 담배는 한 200, 300종류가 돼요. 그러니까 담배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뭔가 해먹을 만한 그런 베이스를 갖춘 거죠. 지금 신염석 담배 판매로 전 세계가 한번 놀랐었잖아요. 또 다른 담배랑 관련된 다른 사건이 또 전 세계를 한 번 더 놀라게 했어요. 자, 아까 British American Tobacco Company, BAT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 BAT의 자회사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서 제일 큰 규모의 벌금을 물었어요. 그 벌금은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벌금 1,500만 달러 정도 하지 않아요? 대북 제재를 피한 혐의로 British American Tobacco Company가 8,500원의 벌금을 받았어요. 8,500억? 8,500억. 8,500억 원이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징벌치고는 너무 센 징벌인데 이 정도면 그래서 미 법무부의 역사상 대북 제재의 벌금은 제일 큰 벌금이었거든요. 와,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죠. 야, 미국 회사, 담배 회사가 북한이랑 거래하는 동안 미 국무부 너네는 10년간 뭐 했어? 라는 얘기로도 가거든요. 그래서 미 국무부가 더 세게 BAT를 제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결국은 BAT가 범칙금을 받았지만 북한은 이미 손떡으로 났어요. It's not my business. 옵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치욕적이겠다 이건. 치욕적이죠. 우리가 과일 주스는 최소한 들어간 과일 몇 개라도 알아보는데 이건 돈 들어갔다 담배로 나오는데 어떻게 연기로 사라지는데. 찾을 수가 없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자금 세탁을 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담배를 다 북한에서 피지 않듯이 이제 북한에서 원하는 건 다른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를 가지고 쟁여만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사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만감이 주목한 500만 불의 사나이 세 번째 인물의 프로필을 공개하겠습니다. 소품이 많아요. 자, 500만 불 현상금이 걸려있는 곽기성. 성이 곽이에요. 곽기성. 곽기성입니다. 일단 곽씨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러니까 곽씨 아니에요? 곽이에요. 고급 맞아요? 마지막 수배자가 곽기성인데 불법 밀수와 자금 세탁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매해서 북한으로 보내주는 공급책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과연 곽기성은 김정은이 원하는 어떤 물건을 사서 북한으로 보냈을까요? 자동차? 저 정도 규모면 단순한 사치품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뭘까요?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쇠나 뭐 이런 거. 쇠 같은 기다려봐. 철, 강철 같은 거.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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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범하게 반도체를? 기름? 석유? 정답. 오, 그러네. 북한 김정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북한의 모든 무기 개발 테스트에는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석유. 맞아요. 그 석유를 곽기성이 사다가 김정은에게 따박따박 밀수해 준다면 김정은은 이 곽기성을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얼마나 석유를 들여보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무려 12,260톤. 엄청난 석유를 북한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생션 속에서, 대북 제재 속에서 비용으로 환산해주면 650만 달러치의 석유를 보낸 거고 우리 돈으로 90억 원치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대북 제재가 어목했던 2019년 단 2달간 들어간 두 달이요? 2달간만 두 달이요? 2달간만 들어간 양입니다. 단 2달간 그 대북 제재를 뚫고 90억 원어치의 석유를 북한에 들여보냈어요.
사실 이제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가장 필요한 게 석유거든요. 12,000톤 이상이에요. 12,000톤 이상. 그러면은 북한이 생각했을 때 거의 90%는 군부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에 다니는 차가 많지가 않거든요. 또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 개발하는 사람들,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무기 전시회가 있으면은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중국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찍고 이거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도와줬다라고 지금 혐의가 돼 있어요. 곽기성 저 양반이 이제 그 수배가 내려진 것이 2022년 11월이에요. 2022년 10월 4일에 북한이 뭘 하냐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일본 상공으로 지나가게 해요, 이걸요. 도쿄 시내 출근길에서 경고음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자 도쿄를 비롯해 아오모리, 홋카이도까지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4,50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보함까지 3,400km거든요. 위협 겸 협박을 한 거예요. 여차하면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쏘아가지고 괌 요격하겠다 이거거든요. 미 당국이 기름이 어디서 나가지고 저희가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나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소스가 곽기성인 거예요. 해가지고 바로 한 달 후에 바로 지명수배를 때려버립니다. 이제 좀 더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의 석유를 전달하려면은 운송 수단이 또 이게 안 걸릴 수가 있네.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김정민 씨의 질문을 되게 관찰하면서 봤는데 오늘 질문 되게 예리하시네요. 저 포인트가 되게 예리하시는데. 아니 이거 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곽기성은 석유를 바다에서 ship to ship transfer. 그러니까 선박 대 선박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대범하다. 그게 가능한 얘기. 배 하나하고 배 두 개가 나란히 있죠. 여기서 ship to ship transfer. 선박과 선박에서 석유가 트랜스퍼 됐다고 추적을 했던 거죠. 바다에서? 네. 여기서도 끝이 아니고 직접 북한 항구 남포항까지 가서 석유를 전달하는 게 위성 자료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박의 추적 장치라든가 이런 걸 끄고 주로 밤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또 선상에서 불법 환적을 서로 배를 붙여놓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도 북한이 과감하게 이제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 곽기성이 왜 중요하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배를 받기 시작한 게 2022년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2019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북한이 대북 제재 상황 뭐 여러 가지 겹쳐서 어려운 이 시기를 유류 문제에 있어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남포항에 기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2018년에 20개였던 유류 탱크가 2022년 말에는 28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5개가 되고 지금은 건설 중인 것 2개, 그 다음에 예정 부지 2곳까지 해가지고 총 42개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의 가장 핵심의 하나인 유류 공급 부분이 사실은 구멍이 뚫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곽기성에 대한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다. 자, 종민 씨, 자 지금부터 곽기성에 대한 비밀을 하나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 이 판넬에서 좀 어색한 점이 어떤 걸까요? 일단 제일 어색한 건 아까부터 곽이 옆에서 계속 곽인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는 같아. 너무 특이해. 맞습니다. 본명입니다. 곽기성이고요. 아직 제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어요. 국적이 싱가포르. 국적이 싱가포르. 생겼어. 본명이고 어디 곽씨냐면 싱가포르 곽씨예요. 중국계 싱가포르 국적의 사람인 거죠. 일단 국적 자체는. 그리고 보시면 직업을 보면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해운대에 행사 뛴 게 아니라 해운 대행사 대표. 그러네요. 아까 곽기성이 뭐 갖고 있었죠? 배를. 네. 곽기성의 배를 갖고 쉽투쉽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끌고 남포항까지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와 관련된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도 잘 알고 본인이 배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감시를 통해서 남포항까지 대범하게 기름을 갖다 줄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궁금증이 하나 드는데 아까 유조선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게 규모가 엄청난 회사의 대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북한을 돕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금 시기에 북한을 돕는다는 건 이건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북한과의 뭐 이념적 연대라든지 친북 활동 등의 배경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북한과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지된 거잖아요. 그럼요. 뭐가 높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는 게 많아. 그러니까 아마도 주로 이런 식의 의심스러운 사업으로 큰 돈을 모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애초부터. 왜냐하면 멀쩡한 해운 회사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돈 벌면 자기 되지. 기업과 자기 자신을 망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북한에 아마도 더 나가게 되면 네네. 무기 기술과 관련된 이런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오늘 소개된 3명 저들을 검거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역시 그렇죠. 어디에 도대체 이렇게 꽁꽁 숨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한 명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는 찾아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아니, 맞다고요? 알았어요? 이만감에서 공개할까요? 왜 자기가 잡은 것처럼 그래? 내가 찾았어요. 내가 찾아냈어요. 너무 궁금해. 궁금하잖아. 정말 궁금해. 자, 한지호나 심연섭은 북한 안에 있는지 제3국으로 숨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걷기성은 생각보다 의외의 장소에서 포착됐습니다. 바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FBI가 수배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1년 전부터 싱가포르 경찰청이 이미 검거를 했고요. 여권까지 압수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었어요. FBI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1년 뒤에 굳이 FBI가 왜 또 공개 수배를 했을까요? 왜?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이걸 현장 수배를 올린 FBI가 알겠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잡았는데 현상금을 올려. 왜요? 제가 올리진 않았고요. 제가 분석관으로서 제 개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대북 제재에 미국이 메시지를 세계로 알린 거겠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고 이 사람과 관련됐고 이 사람의 행동을 도와주거나 불법으로 또 다른 북한의 어떤 이득을 주하는 이런 사람을 무조건 우리가 쫓아가겠다. 세계적으로 이거를 북한에 있는 에포트를 막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알리는 거죠. 저도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해가지고 미 국무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면 내가 현상금을 탈 수 있나 꼼꼼하게 정독을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 반드시 잡는다가 아니라 너 어디서 숨어있던지 간에 나오지 말고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 너희 거래하지 마. 우리 지켜보고 있다거든요. 워닝의 개념이에요. 워닝이에요. 그러잖아 싱가포르 경찰이 걷기성을 잡았다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경찰이 이미 잡았잖아요, 걷기성을. 근데 그 뒤에 이제 국무부가 현상금을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 경찰이 문의를 했어요. 돈 우리 받을 수 있냐고.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그 싱가포르 경찰이 문의를 합니다. 근데 국무부의 대변인이 딱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 제3국의 사법기관에는 돈 줄 수 없다. I am sorry.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전언에 따르면 싱가포르 언론을 확인해 보니까 잡고 있는 싱가포르 경찰들이 상당히 뭐 마음이 안 좋았다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게 그래서 IT 기술자인 이 한지호 일당이라든가 또 자금 세탁에 관여하고 있는 뭐 심연섭이라든가 북한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면은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들이 이렇게 해서 북한의 대북 제재의 어떤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내고 또 이제 한미가 주축이 돼가지고 끝까지 추적하는 노력을 하면은 북한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